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우리는 추석이었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황금 연휴 길었습니다. 국경절 그리고 중추절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의 8일 가까이를 쉬었던데 뭐 그래서 그런지 노르웨이 북부에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뭐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뭐 시드니에서 고래 워칭 크루즈를 갔는데 손장 빼고 다 중국인이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좀 중국 소비도 반짝하고 올라왔을까요? 중국 소비는 별로 반짝 안 했고요. 대신 그런가요? 이동은 뭐 최근 2018년 이후로 가장 많은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 네. 이상 인구 이동이 있었는데 소비는 아직 확정된 통계는 아니지만 잠정 통계로 보면 한 2.5%밖에 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구경만 했고 물건 안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소비가 생각보다는 이제 굉장히 약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뭐 소비에 아무래도 이제 선두주자가 MZ들인데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대였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것, 네. 이제 이게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역대급 이동 인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진짜 뭐 시드니에 고래를 보러 가서 고래만 보고 왔지 뭐 관련돼서 뭐 고래 인형을 사지는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좀 응축을 해볼 수가 근데 그건 있겠습니다. 아닐 것 같고요. 해외는 우리도 똑같죠. 뭐 우리도 네. 그 해외에 가는 뭐 인력들은 몇 터지지만 뭐 재래시장, 전통시장들이 이제 굉장히 부실한 것처럼 중국 안은 그렇지만 해외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중국인의 그 해외여행은 뭐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것은 한국과 똑같다. 네. 이제 내수는 안 좋고 해외에서 뭐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니까 이 내수 관련 쪽에서는 지난 노동절 연휴보다도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소비가 부진한 모습들이 관측이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호황기였었죠. 이제 뭐 단순히 정부에서 막대하게 부양하려고 돈을 쏟아부는 거에서 멈춘 게 아닌가 뭔가 좀 근본적으로 이 원가 절감에 대한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데 소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보실까요? 첫 번째는 저평가고요. 차트 한번 네. 보여주시면 그 싸다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주가가 하락한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미중의 전쟁의 그 수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주가는 어제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상해 PER인데요. 요것은 과거의 피크 때 비하면 아직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밸런스이 나타난 거죠. 첫 번째는 싸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첨단 반도체, 뭐 AI 장비 이거를 이게 안 파니까 네. 중국이 또 이제 그새 국산을 하면서 전체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의 절반은 중국 걸 사라.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의 이제 수요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은 상황처럼 중국에도 AI 반도체 뭐 이게 지금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이게 네.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사이에 중국의 원가 경쟁력에 대해서 공급 과잉이라는 조금만 봤지 네. 이것이 얼마나 세계적인 위력이 있냐에 대해서는 뭐 평가를 안 했던 거죠. 주가 계속 빠졌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재평가되는 그런 한 세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용한 것이 중국 증시를 연일 사상 최고치로 몰고 가는 아마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요인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미중의 전쟁에서 만들어낸 이제 반도체 AI의 국산화, 네. 또 국산화 장려 요인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번에는 이제 저평가죠. 그래서 4년 동안 주가가 빠져서 아직 PR이 뭐 주가가 사상 최고치지만 10년 내에 네. 이 PR은 과거에 아직 뭐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공급 과잉보다는 그런 공급 과잉 하에서 원가 경쟁력이 세계 최강이라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이제 같이 이루어진 것이 뭐 주가 상승의 지금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도 아직까지는 뭐 밸류적으로 매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뭐 역시나 이 기세가 상당히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이 공급 과잉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봤었던 그 MIT에서의 보고서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차이나 쇼크 2.0이 더
더 거세게 무섭게 온다. 뭐 이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지난 2000년대 초반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워낙 중국이 이제 저가 공산품으로 밀어내다 보니까 미국 포함해서 뭐 전 세계 제조업 전체가 붕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재현될 가능성이 그건 좀 있을까요? 과장이 심하고요. MIT 보고서도 이제 뻥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 레토릭이라고 봐야 되고 네. 지금 이미 뭐 중국의 세계적인 생산 캐파는 뭐 최근 10년 내에 있었던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 반내권이라고 중국 반내권이요? 내부적인 이제 손이 안으로 말린다는 뜻이죠. 네. 근데 중국의 내부적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중국의 그 공급 과잉을 밀어내는 뭐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최근 1년 반 동안에 네. 이걸 해소하자고 하는 구조조정 이제 정책을 썼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략 한 9개 정도 산업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뭐 신에너지, 태양광, 철강, 석탄, 화학, 건자재, 리튬, 석유화학, 뭐 인터넷 이런 쪽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서 생산 캐파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초기에는 공급 과잉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제 차이나 샥이 온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반도체하고 같은 현상, 가격 네. 급등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 급등이요. 그렇죠. 네. 지금 반도체도 우리도 지금 DDR 가격이 폭등하는 뭐 이유가 생산량을 줄임으로 인해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도 네. 생산 공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올려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중국이 지금 9개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 이게 생산량을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안에서 이제 치고받고 싸움질하던 거를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산량이 중국에서 줄게 되면 전 세계적인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반도체가 비슷한 상황, 요게 오히려 더 위험하고 그럼 거기서 경쟁력 있는 놈만 살아남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 한국,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이제 주력 산업에서의 그 경쟁력이 센 놈하고 맞붙어야 되는 그런 위협이 같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차이나 쇼크 2.0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공급 과잉의 위험보다는 중국이 최근 1년 반 동안 시행해온 그 구조조정의 효과가 네. 이것이 공급을 줄임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제 이걸 더 주의해서 봐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힘 없는 놈은 사라지고 힘 있는 놈만 이제 생존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하는 기업 그 두 가지 리스크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사실 중국의 그간 이제 차이나 쇼크 1.0 당시를 보면은 이 중국의 제살 파먹기로 인한 출혈도 상당했었죠. 그걸 이제 좀 보완하면서 여러 가지로 가지를 쳐내는 그런 모습의 중국입니다. 뭐 이 때문에 상당히 뭐 히토류나 리튬 관련주들도 뉴욕 증시에서 좀 많이 오른 상황이죠. 이 앞으로는 디플레보다는 인플레 압력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좀 상당히 좀 인상이 깊고요. 거기에 또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또 밤사이에 이 시진핑 주석과 또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약간의 좀 그런 경쟁이라고 할까요? 서로 이제 히토류 이쪽에서는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너네 물건 수입 안 하겠다 맞받아치는 모습이 에이펙을 바로 앞두고 나왔는데 그냥 단순히 기선제압이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물밑에서 뭔가가 좀 악화될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기선제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정상이 만나기 전에는 뭐 사전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조율의 과정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지금 둘이 협상을 하는 걸 보면은 중국은 이제 카드 한 장을 쥔 독사처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죠. 미국은 가진 게 너무 많은 건달. 그래서 안 되면 뭐 다른 카드 내지 하는 이제 이런 양상이 지금 벌어진 것 같은데 중국이 네네. 가진 지금 유일한 카드가 히토류예요. 그런데 이 히토류는 반도체처럼 국산화를 하거나 단기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아마 이번 그 아펙 정상에도 아마도 이제 히토리를 얼마나 풀어주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중국이 지금 뭐 알려지지 않았다가 10월 4일 날 일본이 그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흘러나온 얘기들이 중국이 1조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들을 1조를요? 마드리드 회담에서 비공식으로 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한국이나 뭐 이제 일본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월등히 더 큰 금액을 미국이 이제 투자를 받게 되는데 그렇죠. 이걸 트럼프가 지금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는 이 이슈가 이번 아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뭐 일단은 1조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야당 미국 쪽에서는 받아라. 이거 준다는데도 왜 안 받냐.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또 그걸 냉큼 받자니 중국에서도 요구하는 바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뭐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으면 거지 되는 거고 그렇죠. 안 받으면 저도 못 받냐는 이제 바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악하게 중국이 지금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뭐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했고 그렇죠. 이제 중국이 이제 더 큰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역 수지 흑자가 9,900억 달러예요. 그럼 뭐 1년치 안 벌었다고 치고 한번 던져보자 이런 식의 카드를 던졌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도 문제고 안 받아도 문제가 되는 그런 네. 현상으로 지금 옮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트럼프의 속성상 뭔가 쇼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요구를 해서 받았다 이런 쪽으로 피해 보지 않는 정도에서 일정한 부분만 받고 이제 그 쇼를 할 가능성 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 측에서도 당연히 중국 관련된 그런 수출 관련 통제들을 풀어줘야 할 텐데 이게 또 약간 우리 쪽의 경쟁력으로 좀 작용될 그래서 수가 그게 문제가 있겠네요. 되죠. 그래서 네. 1조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뭐 1,000억, 500억만 살짝 받고 네. 근데 지금 미국이 받는다고 했을 때 중국의 요구사항은 뭐 굉장히 거세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풀어라. 그렇죠. 또 그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원자재들에 대해서는 전부 면세해라.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다른 기업들, 다른 나라들하고는 이게 형평성이 안 맞죠. 근데 그걸 어그러뜨리는 순간에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다 이제 공언이 되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네. 아마 이것은 협상을 위한 이제 카드로서 이제 네. 두 개를 히토리오하고 지금 1조 달러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유리한 전략적 카드를 던졌고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중국이 이번엔 영리한 카드를 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와의 관세 협상의 진행 상황을 좀 보자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는 게 자동차를 놓고 경쟁하는 유럽연합이랑 일본이 우리랑 좀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일본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좀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일본은 이제 MOU 그러니까 이제 돌려서 투자하는 거를 이제 골자로 두고 있고 우리한테는 3,500억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바쳐라 내놔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차별화를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트럼프의 속성인데요. 겉으로는 친구고 속으로는 이제 이용해 먹는 뭐 이런 것도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일본의 그 협상 대표가 이제 일본도 요구를 많이 받아서 5,500불은 더 주면 어떻게 되냐는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툭 튀어나온 말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1, 2%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하고 대출이다. 이렇게 이제 까발려 버린 거죠. 네. 거기서 우리도 지금 이제 다 알게 된 건데 아, 결국은 이제 일본하고는 비밀 협상해가지고 쇼만 한 거고 네. 한국한테서는 이제 돈을 현찰로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그 미국의 표리부동함 이게 약간 보여줬고 불이 짜고 쳤네요. 약간 보면 그렇죠. 일본이랑.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물론 중요한 우방이고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이제 1, 2, 3류로 나눈다고 그랬을 때 네. 이게 인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2류 우방 정도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신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 또 기술도 가진 나라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있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현실적으로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인데 이걸 다 투자할 수도 현실적으로 없지만 네. 이번에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상회담 자체도 굉장히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사실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일본과의 형평성을 갖고서 충분히 네. 우리가 요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상당히 좀 앞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오지는 못할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쪽일까요? 뭐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네.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앞에 해방놓기 같은 느낌? 그렇죠. 하기 전에 왔다가 그냥 시진핑만 만나고 또 우리 대통령을 만나고서 가버린다는 것은 앞에 김 빼기 같은 현상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자기가 안 간다고 하면 이제 중국의 동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제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뭐 이런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뭐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대통령의 행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아펙 같은 경우는 정말로 메이저 선수가 없는 이제 메이저 운동 경기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있을 것 같은 걱정이 사실 조금 앞섭니다. 네, 사실 큰 기대를 좀 추석 연휴 이후에 가지고 있을 만한 이벤트였는데 살짝 좀 김이 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좀 독불장군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현지 여론이 마냥 거기 옹호하고 있지만은 않거든요. 보니까 뭐 위대한 대통령 순위에서 맨 꼴찌를 기록했다. 또 계속해서 셧다운이 장기화가 되면 그만큼 지지율도 떨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그 정치학자들이 평가한 걸 보면 45명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하지 않은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위대하지 않은 대통령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셧다운은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쇼고 이게 큰 정치적 리스크로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도 다가 이제 줄당기기지 이게 판을 깬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정치적인 이제 이슈들은 아마 정치나 뭐 경제에 있어서는 작은 교란 요인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경제를 보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의 어떤 그런 이제 이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뭐 대세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단기적인 혼란 요인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셧다운 같은 것들은 뭐 계속적으로 제도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안전 장치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게 없다는 점이 셧다운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이게 또 충분히 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게 이제 군인들 월급 지급날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뭐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그 전에는 좀 극적으로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보실까요? 그래서 뭐 되겠죠. 그리고 그렇겠죠, 정말 아무래도. 판을 깰 수가 있냐 그럴 정도의 여당도 야당도 그런 배짱은 사실은 없죠. 그래서 뭐 제도적인 불안정성을 이용해서 정략적으로 서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약간 장기화 우려 때문에 또 밤사이 뉴욕 증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단기적인 약간 보여주기식의 카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미국 쪽은 기술 동맹으로 좀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 마냥 우리를 자기 편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원가 공세를 상당히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둘이 손을 잡으면 또 상당히 그게 우리한테 부담스럽게 다가올 텐데 우리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놀이패라고 사실은 봐야 되고 이제 샌드위치니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지만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이렇게 원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HBM 공급 안 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AI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더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국민적인 단합을 통해서 이제 갖고 가면은 미국이든 중국하고 협상하기 훨씬 좋죠. 그래서 일본처럼 뭐 밀실 협상하다가 이제 뒤통수 맞는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제 그 정상회담 또는 협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 정답인 것 같고 편법을 쓰다가 보면 당한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보여준 행태나 중국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이제 어느 나라도 사실은 믿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 국익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쪽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 국민적인 단합하고 또 어떻게 보면 리더들의 결기가 반드시 이제 같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한쪽에 이제 너무 편중되는 것은 우리한테는 이제 패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확실히 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일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물밑 작업이 우리 몰래 진행이 되고 있다가 그게 이제 뭐 자민당 총재 선출을 바로 앞두고 살짝 튀어나왔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네요.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대할 이유가 없을 만한 게 우리도 굉장히 강력한 조선 건조력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도 좀 우리의 손을 완전히 놓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 우리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조선은 미국이 절절히 원하는데 갖고 있지 않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레버리지를 어떻게 이제 잘 쓰냐는 것은 그게 외교고 정치고 협상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외교력이자 뭐 실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카드가 전혀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세 가지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상을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뭐 기회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에 빠져 있었죠. 이걸 과연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분할 지급을 할 것인가 그 기로의 사이에서 일본 측에서 이 실제 사실을 약간 누출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가져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함께 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